잠수함에 장착해 적의 수상함을 공격하는 중어뢰. 반대로 잠수함을 잡는 어뢰가 경어뢰다. 경어뢰는 수상함과 대잠 헬기, 대잠 초계기에 장착해 운용한다. 한국 최초의 경어뢰 청상원, 북한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한 대잠 작전의 일환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중어뢰보다 작은 몸체로 중어뢰 못지않은 공격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어뢰. 탐지와 추진, 폭발 등 모든 장비를 첨단화해야 하는 난제를 풀고 또 한 번에 독자적 어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청상어 개발의 주역들과 함께 한국의 대잠 전력을 완성시킨 국산 경어뢰 청상어 개발사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안희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경어뢰 청상어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국방부와 국가연에 근무하시면서 각종 무기체계 개발과 획득 전문가로 활약해 오신 분이시죠. 민영기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영기입니다. 청상어의 개발 책임자를 역임하시고 해군의 다양한 수중무기 체계를 개발해 오신 이재명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상어 탐색 개발과 기본 설계를 수행하시고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해 오신 조은현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현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경어뢰 개념부터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박사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중어뢰 백상어에 대해서 쭉 알아봤거든요. 네. 이번 시간부터 알아볼 이 경어뢰는 중어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실전에서 운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중어뢰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자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겁고 큰 어뢰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헤비웨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헤비웨이트 토페도. 이 어뢰는 1에서 한 2톤 정도의 무게가 나가고 길이도 약 한 6, 7m 정도 대단히 큰 어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어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가벼울 경자 쓰는 경어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또 라이트웨이트 토페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무게로 보면은 한 2, 300kg 정도 나가고 길이로는 약 한 3m 정도 이내 그 정도 어뢰가 이제 중어뢰와 경어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 개념으로 보면은 중어뢰는 크다 보니까 안에 이제 폭약이 이제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어뢰는 잠수함에서 먼 거리 있는 이 수상함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추진원, 전지나 이런 연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어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수함에서 수상에 떠 있는 수상함이나 수상함을 공격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2차적인 목표로는 잠수함을 또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경어뢰는 어뢰가 적기 때문에 폭약량 자체도 적습니다. 그래서 수상함을 공격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어뢰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잠수함을 공격해서 잠수함에 어떤 구멍을 내서 수압에 의해서 이제 가라앉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어뢰는 수상함에서 잠수함만을 공격합니다. 또는 수상함이 아닌 헬기나 또 초계기 등에서 이제 어뢰를 발사해서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공격하는 그런 어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어뢰와 경어뢰의 차이는 엄격하게 구분이 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간략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이 박사님 개발자 입장에서요. 지금 이 경어뢰 또 이 중어뢰 둘 다 만드신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 시계를 항상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괴중시계와 이제 손목시계 두 가지가 똑같이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시계입니다. 시계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크기가 차이가 나죠. 다시 말해서 이 괴중시계에 들어가 있는 커다란 부품을 손목시계 안에 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경어래가 저는 개발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어래는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잠수함과의 그 연동 문제만 해결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경어래는 이 수상함도 각종 수상함들, 뭐 초계함도 있고 뭐 구축함도 있고 여러 가지 함들이 있는데, 이런 각종의 함정, 그리고 헬리콥터, 그다음에 이제 초계기,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동 문제가 더 이제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 박사님, 이제 이 어뢰 개발팀은요, 이미 이제 백상호 개발팀에서 국내 최초로 이 M&S 기법을 도입해서 이제 적용을 시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 백상어에서 사용됐던 이 M&S 기법이 청상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는지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예, 백상어는 기본적으로 로직 일부만 제외하고는 거의 아날로그 어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청상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이 디지털화된 첨단 어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상어는 개발 초기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많이 의존을 해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무기 체계고요. 또 첨단 알고리즘이라든지 첨단 로직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그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상어 때는 백상어 때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모델링 시뮬레이션 툴들이 동원되고 새로운 그 첨단 기법들이 많이 그 동원돼서 저희가 첨단 성능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바다의 은밀한 파괴자 어뢰. 그 역사는 무려 200년을 훌쩍 넘어선다. 초창기 어뢰는 규례와 유사한 형태였다. 최초의 어뢰는 1800년대 로버트 풀톤에 의해 개발됐는데, 수면에 어뢰가 떠 있다가 적함에 부딪혀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현대식 어뢰의 시초는 1866년에 개발된 화이트헤드 어뢰로 볼 수 있다. 무인으로 작동하는 작은 보트에 폭약을 장착해 적 함정을 공격하는 이 어뢰는 사정거리 640m, 속도는 최대 7노트였다. 이후 세계 각국 해군은 앞다투어 화이트헤드 어뢰를 도입했고, 추진 기관, 신관, 유도 방식 등의 개량이 이루어진다. 어뢰의 등장은 그야말로 해전의 대혁명이었다. 소형 함정이 대형 전투함을 일격에 격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작고 빠른 고속정에 어뢰를 탑재한 어뢰정이 개발되었고, 각국 해군은 앞을 다투어 새로운 어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엔 사정거리 6km에 속도 35노트의 속도를 가진 어뢰가 등장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는 어뢰 공격으로 연합군 해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대영 제국 전체를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간다. 이로써 어뢰가 전세를 좌우하는 전략 무기로 떠오르게 된다. 2차 세계대전까지 쓰였던 어뢰는 미리 정해둔 방향과 심도로 항주하는 무유도 어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음향 탐지 장비인 소나를 장착하면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유도 무기로 발전했다. 뿐만 아니라 잠수함과 수상함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어뢰 역시 고성능 탄두를 장착하고 저소음, 고속 추진, 장거리 주행 및 심해 운용이 가능하도록 진화해간다. 최근 어뢰 선진국들은 마찰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여 속력을 크게 향상시킨 초공동 어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도 이미 2014년부터 그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맞은 후에야 비격 사실을 알게 된다는 최첨단 초공동 어뢰. 한국은 상어 시리즈 개발에 이어 초공동 어뢰 개발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어뢰 획득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영기 박사님, 우선 이제 경어뢰 사업을 준비하던 진행
당시 그 당시에 이 국방부의 무기 획득 정책과 환경을 좀 알고 싶은데요. 어땠습니까? 전환기였죠. 우선 90년에 8.18 군구조 개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에 가지고 국방부에 획득 개발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획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부 획득 개발국으로 다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군수국이 갖고 있던 기종 결정, 절충 교육에 의한 기술 획득 등 업무가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방산국에 있던 연구 개발, 기술 도입 생산 이런 부분들이 넘어왔고, 그다음에 국가연 기품원들 이런 그 연구기관에 대한 조정 통제라고 할까요? 그런 에 대한 부분이 국방부 획득개발국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8.28 기획에 의해서. 그런 제도적인 면이 있었고, 또한 인력 면에서도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획득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 전문성을 제고해가지고 인력도 특수직 전문 인력을 국방부에 보험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저도 그 일환으로 국방부로 오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 획득 정책 면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즉 그전에는 해외 구매 많이 하던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산 기술이 모자라니까 아니다. 이제는 연구개발 환경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자. 이런 패러다임이 연구개발 쪽으로 드디어 방향추가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확대해야 되겠다. 국방비 한 5%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이걸 체계 개발 하나만 갖고 하니까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무기 체계에는 기술을 뭐 개발 안 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입증된 기술을 해야 이거는 전투력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 체계 개발 안에 핵심 부품 기술 개발도 같이 했는데 핵심 부품 기술 개발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같이 해가지고는 껍데기는 국산, 알맹이는 전부 외산이 돼버립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분리해서 개발을 하자 하는 두 가지 방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건 국가연만의 개발이 아니다. 국가연을 포함한 산학연들 모든 기관을 우리가 총동원을 해서 연구개발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그 국방 그 패러다임이 바뀐 부분이 그 당시에 획득 환경 전체 변환 시기 그 시기였습니다. 예. 어쩌면 이 8.18 계획의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변화로 또 하나의 신설된 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 진행하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이 중어뢰 백성어는 그 당시에 잠수함 도입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중어뢰 개발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이 경어뢰 이 개발 이 추진 계획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된 거에는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예. 우선 그 당시 그 여건을 보면은 80년대 후반에 이 전투함 이런 그 도입 계획에 연동을 해가지고 경어뢰를 언제 확보해야 되겠다는 소요 시기, 소요량 등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대상 기종도 그 당시에는 합참에서 기종 대상 기종을 했는데 미제 MK46, 영국제 스팅레이, 그다음에 이태리제 A244 중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해외 구매를 관장하는 군수국이 이걸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미 획득방법의 해외 구매로 결정됐고 해외 구매를 결정하는 군수국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국에서는 기존 결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선 가격 협상대회죠. 시험 평가를 군하고 합참에서부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군수지원 ILS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해당되는 기술 평가도 받고 가져올 기술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이게 국가 정책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과연 이런 부분이 다 종합해서 우리가 기존 결정을 한 그 막바지 단계에서 군수국이 기존 결정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8.28 계획 이관에 따라서 군수국이 손을 띄고 획득 개발과 업무를 넘어왔어요. 기존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넘어와가지고
드디어 이걸 마지막 결정어뢰에 따졌는데 이 연동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경어뢰 말씀드렸다시피 중어뢰는 프레톰이 하나밖에 안 됐었는데 경어뢰는 전투수상함, 뭐 헬기, 뭐 몇 개가 그때마다 어뢰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예. 다 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연동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합참하고 국방부에서는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동을 하려면 시험도 다시 해야 되고 그쪽에서는 연동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현 상태로는 기존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는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서 소요 시기를 뒤로 늦추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제 소요 시기가 재조정되니까 뭐 당장 해외 구매해야 될 사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국방정제 패러다임을 제공을 해가지고 이걸 연구개발로 바꾸자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럼 이제 경어뢰 획득을 해외 구매가 아닌 국내 연구 개발로 이제 돌리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국내에서 개발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외 구매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이 어떤 고민이나 갈등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연구 개발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정책 심의가 있었습니다. 해외 구매에서 거기에서 그 정책 심의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해외 구매 하나 가져온다 그러는데 고위층들이 하는 이게 능력이 있냐 국내에서 능력이 있느냐 과연 이것도 마냥 늦어지는 거 아니냐 꼭 많은 토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토의 과정에서 국가연하고 합쳐서 설득을 고위층 분들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게 국가연의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선택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는 할 때다. 의지가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잡아먹는 핵심 부품 과제는 훈련이 바뀌었으니 옛날에는 같이 했지만 별도로 빼서 개발 말고 양산대 아무 때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예. 그래서 이 무기는 그야말로 전략기획병기로서 내가 개발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이 모든 분부를 정력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예. 또한 이게 뭐 이러고 하는데 우리 4학년 다 키워야 될 거 아니냐? 다 활용하자. 이번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이런 그 내용들이 그 호소가 됐는지 뭐 또 이 도와주셨는지 누군가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마지막에 해외 구매에서 연구 개발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경어뢰 청상어의 이제 탐색 개발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이 경어뢰의 탐색 개발은 이제 총 얼마 동안 좀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에서 이제 결정된 사안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백상어를 막 선행 개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상당히 이제 모든 인력이 백상어 선행 개발에 이제 집중되고 있을 때 91년도에 그래서 91년도에 그 청상어 이제 개념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단계는 개념 연구하고 그다음에 탐색 개발하고 이제 선행 개발과 실용 개발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개념 연구라는 것은 개발 가능성 검토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개발이 가능하냐 이거를 하는 게 이제 개념 연구인데 91년도부터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민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미국과 영국과 이태리의 이제 세 개의 기종의 어뢰에 대해서 이제 이 도입 그 대상으로 이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연에서는 예국 그 어뢰에 대한 또 이 기술 검토를 또 저희가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국 어뢰에 대한 기술 자료도 좀 일부 획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93년도 8월달에 민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 안 되겠다. 해외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도입된 어뢰도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어뢰도 있고 도입되는 어뢰도 있고 또 새로운 개발하는 어뢰도 있으면은 운용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정비 유지도 힘들고 또 연동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그래서 93년 8월달에 이제 해외 구매를 전량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개발로 이제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93년도 이제 탐색 개발을 이제 2년 동안 실시했습니다. 이 탐색 개발이라는 것은 체계
개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해 선행 개발 들어가기 전에 일부 구성품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획득을 할 건가에 대한 그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주요 구성품에 대한 상세 설계를 했고, 일부는 우리가 이제 개념 연구에서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 이거 추진을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해외 도입을 추진하자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검토한 게 이제 아까 그 해외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취소한 또 우연하게 세계국에서 이제 그 저희가 어떤 일부 부품을 도입하자고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크 46, 미국의 마크 46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했는데, 근데 마크 46은 배터리와 이제 모터에 의해서 구동하는 어뢰가 아니고 연료와 이제 엔진에 의해서 이제 구동하는 그런 어뢰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전기식 어뢰하고는 조금 좀 또 다른 어뢰죠.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 대외 군사 판매, 지금 FMS라고 얘기하는데 대외 군사 판매로만 국내 한국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양산 가서도 그 물건을 FMS로 이제 사다 써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종속돼 버리는 거죠. 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건 좀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은 앞에 이제 시커, 우리 나중에 조은현 박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시커 쪽 음향 탐지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사가라. 그러면은 팔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화의 측면에서는 진짜 20% 30%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내 어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이것도 못하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이태리에서는 이제 아까 A244가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MU-19이라는 그 신형 어뢰를 이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발하고 있는 어뢰에 그 전지와 전동기를 팔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개발 초기에는 그거를 사다가 일단은 개발하고 나중에 개발 후반부에는 그거를 국산화시켜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국산화시키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민영기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지가 이제 핵심, 상당히 고난도가 요구되는 핵심 부품이고 핵심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전지입니다. 그런 전지인데 이거를 국내에서 그 핵심 부품으로서 이제 병행 개발을 하자, 이렇게 이제 민 박사님께서도 국방부에서 결정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탐색 개발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 경월에 관해서 이미 그 백상호 할 때 참여했던 분들을 이제 다시 이제 추가로 해서 그 11개 분야 이제 위탁 연구를 대학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울대나 한양대, 또 경북대, 경상대, 해군사관학교 등 수많은 교수들이 이제 그때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뢰에 들어가는 그 알고리즘 같은 거를 이제 그때 이제 대학과 같이 개발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면 이제 개념 설계에서 실질적으로 탐색으로 그다음에 선행, 예. 실행까지 가는 이제 과정인데요. 예. 근데 민용희 박사님, 이 경월의 탐색 개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선행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개발 단계에서 중간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계획의 예. 중간에 변화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곤욕을 좀 치렀을 것 같은데. 예. 우선 변하게 된 그 당시 환경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국방부나 또는 뭐 AD도 그렇지만 모든 기관은 군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를 공급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승리의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연구개발 단계로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군에서 불평이 많아요.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력화가 안 되니까 해외 구매하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했습니다. 그 당시에. 빈번이라기보다도 할 수 없이 우리가 돈이 밖으로 나가고 우리 인력을 못 쓰는 거죠. 그런 단계 말고 또한 이제는 지가 90년대 획득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벌써 한 5, 6년 지났으니까 그 패러다임이 정착할 시기가 됐습니다. AD도 산하연역부터 한다, 뭐 정착되고 국방부도 거기에 맞춰서 획득 방법은 연구개발이 중요하지, 이걸로 가야지 하는 마인드가 한 5, 6년이 지나니까
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획득 정책을 시간과 자원 전략형으로 바꾸자. 언제까지 누가 기다려주냐. 그래서 시간과 자원 전략형으로 하고 모든 건 선택과 집중이다. 필요한 것을. 그런 개념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있던 원래는 개발 단계가 선행 개발, 실용 개발이 있었는데 이걸 체계 개발을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를 합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선행 개발 끝나고 또 시제 만든 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 이제 실력 많이 늘었으니까 합치자. 그래서 훈령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체계 개발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여러 면에서 시제도 줄이죠. 시험도 줄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소형기간 없습니다. 중간에 행정소형 때 연구 인력 딴 데 뭐 이거 한 8세가 없어요. 뒤에는 30%는 전략할 수 있다. 기간에. 이렇게 봐서 저돌적으로 국방훈령을 바꿔서 군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또는 사오지 않고 내 걸 내가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자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경월에도 그 패러다임 속에서 들어와서 같이 합치게 됐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듣기로는요, 이게 이제 그 선행과 실행을 합쳐서 이 체계 개발로 들어가서 아 뭔가 좀 굉장히 단축됐다라고 생각이 듣기는 좋은데 막상 이제 해당 그 이 청상어 팀을 꾸려나갔더니 개발부에서는 굉장히 좀 힘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박사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원래 이제 선행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해군과 다시 연구개발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LOA 하는데 연구개발 동의서가 있는데 연구개발 동의서를 청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절차가 없이 선행개발 시작할 때 만들어놓은 연구개발 동의서 이제 안이 그때는 아닙니다. 안이 그 최종 확정된 게 아니고 안이 그냥 그대로 실용개발 넘어가면서 그냥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행개발 들어가기 전에 만들었던 연구개발 동의서에는 개발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실용개발로 넘어갔어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선행개발 결과를 보고 그 개발을 어떻게 좀 보완하지, 그 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통합돼서 이제 체계 개발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개발하는 중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실용 개발 그 체계 개발이죠. 이제 체계 개발에 이제 시험 평가 측면에서 가니까 제일 처음에 95년도 초에 만들어 놓았던 그 LOA 연구개발 동의서에 들어가 있던 시험 평가 방법이나 이런 횟수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개발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 평가에 대한 것도 깊이 이제 연구도 안 하고 이제 작성된 내용들이죠.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체계 개발 끝나면서 횟수를 몇 회로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국가연하고 해군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악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합참하고 국방부에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돈을 계획 승인과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그 예산도 옛날에 안 줬지. 이게 처음에 이제 할 때 그렇게 안 됐으니까 안 줬고 하니까 국방부도 나서고 그다음에 이제 합참에서도 나서서 이제 시험 평가 횟수나 이런 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해군과 이제 그 군과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합참 또 이제 연구개발하는 저희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카이다한테 또 이제 그 용역을 줘서 시험 평가 횟수에 대한 그 연구를 시켰어. 그 5개 기관이 모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시험 평가를 체계 개발할 때 나중에 운영 시험 평가를 몇 회를 하자고서 이제 그래도 원만하게 좀 과정에서 어려웠지만은 상당히 과정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서로가 이제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원만히 해결돼서 실은 이 체계 개발이 잘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다가 또 이제 백상어 개발과 청상어 개발 기간 겹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이 어뢰팀에게는 이것만큼 또 큰 부담이 또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그때 막 백상어 이제 그 실용 개발 또 실용 운영 시험 평가, 실용 뭐 기술 시험 평가, 운영 시험 평가 이런 거 막 하면서 이제 이 청상어 개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연구 인력이 2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한 20-30%더 추가되면서 이제 2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다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극복은 해왔기 때문에 청상화 개발이 잘 완료됐다고 보는데 그 연구 업무 특성상 한 사람이 2가지 사업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오늘은 백성화하고 내일은 청상화하고 아니면 오전에 백성화, 오후에 청상화 이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또 시험 평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바다에 나가서 막 발사 시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오늘 내일이 어디 있어요. 당장 시험 평가 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력투구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98년도 이제 전반기에 이 백상어가 이제 개발이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바람에 그래도 이제 청상어는 개발 기간이 약간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잘 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지금 뭐 어려운 얘기만 했지만 그래도 동시 과제 2개를 동시에 함으로 해서 생기는 기술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다고 봐요. 조은현 박사님 말씀하시는 또 MNS 같은 경우에는 백상화 때 개발한 MNS 툴을 가지고 청상화 때 이제 모디파이 시켜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모디파이 시켜서 청상화에 또 쓰고 또 방산업체 또 인력 측면에서는 방산업체 인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동시에 수행함으로 해서 하는 인력 유지나 또 기술적인 유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이제 기술적인 상호 보완 어려운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좀 주셨습니다. 민용기 박사님께 지금 세부적인 질문 좀 하나만 좀 더 드려볼 텐데요. 이 청상어용의 추진 전지를 이제 해외에 이제 도입과 병행을 해서 이제 국내 개발로 이제 같이 병행을 추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결정이 된 배경을 좀 알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개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핵심 부품 개발입니다. 같이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가연하고 이제 제가 할 때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연구 개발할 때 이 핵심 부품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 추진 전지, 그다음에 모타, 뭐 이런 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그 중에 진짜 시기를 못 맞추고 기반이 안 돼 있는 데가 어느 분야냐라고 해서 선택한 부분이 이 추진 전지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의 성능은 결국 전지 가지고 얼마나 나갈 수 있냐 하는 부분에 우리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근본 재원을 제출하거든요. 근데 국내 기반 여건으로는 체계 개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선 도저히 같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획득 정책도 체계 개발과 핵심 부품은 별개로 할 수 있다라는 그걸 국방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걸 별도 과제로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그럼 개발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 중엔 사오자 추진전지 사서 놓고 또 한쪽에서는 추진전지 개발하자 별도 과제로 만들어서 별도 돈을 줄 테니 해서 되면 양산대라도 우리 걸로 집어넣든 하자. 거기에 또 좀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돈 2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사오고 개발하니까. 해서 이런 부분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열심히 설득하고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한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는 경월에는 그야말로 핵심 부분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전략 기획병기에서 손색이 없는 그런 무기가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방 획득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2번에 걸쳐 가지고 거기에 마치 국방 정책 패러다임을 맞추기 위해서 경월에를 개발해 거꾸로 역설적으로는 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요. 해서 최초로 국방부가 바뀌면서 했던 최초의 무기로서 아마 개발자분들은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바뀌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덕분에 청상어는 나중에 이제 개발하고 나서 이 국산화율을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100%더라고요. 국산화율이 모든 안에 들어가는 진짜 모든 주요 구성품들이 다 국산화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백상어는 최초에 하다 보니까 액추에이터나 이런 거는 이제 해외 도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한 95% 정도의 국산화율인데 청상어는 100% 국산화율을 달성을 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추진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 보통 얘기하면 뭐 건전지 뭐 왜 그 개발하기 어려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전지는 진짜 아주 고밀도의 고출력의 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이 그 당시에 90년 뭐 2000년도까지만 해도 이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지가 우리가 이제 목표로 했던 그 전지, 그게 이제 알루미늄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알루미늄 산원 전지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개발하기가 참 어려웠고 과정에서 진짜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그거가 데모로 해가지고 그 전지가 데모로 해서 청상어가 성능을, 전지의 성능이 결국 어뢰의 속도와 이제 항주거리 정도가, 항주거리 같은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됐기 때문에 청상어가 그 아주 성능 측면에, 성능이나 모든 측면에서 아주 우월한 어뢰가 아니었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 과정에서 이제 결정 과정이 이제 어려운 만큼이나 또 이 개발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야기 조만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청상어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청상어는 이제 설계부터 시험 단계까지요. 전체 개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활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 박사님, 이 어뢰에서 음향 탐지는 어떻게 감지가 됩니까? 예, 어뢰에서 그 잠수함을 탐지하는 건 가장 이제 음파를 가지고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예. 경어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멀리 있는 잠수함을 탐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중에서 한 50노트 정도로 고속으로 달리면서 탐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토페도 탐지 헤드에서 생기는 유체 소음,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샤워하면서 물이 막 떨어질 때 그 소리 때문에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못 듣듯이 예. 그런 그 유체 소음이 크고 또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기계적인 소음이라든지 추진기에서 나오는 쉥하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그런 자체 소음이 굉장히 큰 와중에서 멀리 한 20km, 3km에서 오는 그 소음들은 굉장히 미약한 그 신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탐지하려면 그 자체 소음을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되고 멀리에서 들어오는 그 타겟 시그널도 모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뢰에서 이제 음파를 쏘게 되면 해저면에서 맞고 돌아오는 소리, 그다음에 해 표면에서 맞고 돌아오는 소리, 수중에서 고래라든지 그런 해양 생물로부터 맞고 들어오는 소리라든지 그런 걸 다 식별을 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뢰가 그 발전되지 못한 어뢰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발사하고 나서 해저면으로 이렇게 꼬라박는 그런 어뢰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과거에 그 수준이 좀 낮은 그런 어뢰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첨단급 어뢰를 만들려면 그런 수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향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미 어뢰 개발팀이요, 백성어 개발 시에 이제 음탐보를 이제 개발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경험과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청상어 이 음탐보 개발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게 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갖는데요. 혹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순탄하게 좀 잘 진행이 됐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대했던 미국이나 영국, 이태리는 100년 이상의 그 어뢰 개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껏 한 10년 미만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때 이제 개발 착수를 하게 됐는데, 한 가지 다행은 국가적으로 이제 긴급한 물량에 대해서 해외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선진국의 어뢰들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진국 어뢰의 모든 그 성능, 내부에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이제 다 파악하고 그걸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그럼 우리 어뢰를 어느 정도로 개발할까 하는 그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목표를 잡은 게 그러한 어뢰들보다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로 이제 굉장히 그 높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그 기술적인 능력에 비해서 목표가 과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청상어 음탐부가 30cm 정도 길이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처음 만드니까 이게 길이가 1.2m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1.2m짜리 음탐부를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점점 줄이고 해서 30cm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시제 업체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특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고급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로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저희 한국이 가지고 있던 최고 실력 있는 교수님들하고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하고 다 모여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음향 탐지부만 개발하는데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어뢰 탐지부를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실제 잠수함이 표적이 돼서 잠수함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표적이 돼서 신호를 얻어야 되는데 잠수함 부대에서 잘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 표적 신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해군 그 잠수함 전대에서 저희가 그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음향 신호를 모두 획득할 수 있도록 어떤 주어진 시나리오별로 그 깊이별로 혹은 자세별로 그런 타겟 신호를 저희가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잠수함 부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첨단급 이런 성능 목표 어뢰를 개발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고비고비 잘 이제 헤쳐나갔다라는 말씀을 좀 예, 예.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음탐보 중에서도 특히 신호 처리 장치가 뭐 기간 6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개발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 중에서 이제 6년 중에서 대부분 시간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음향 현상들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툴을 개발하는 거,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뢰가 발사하고 나면 모든 현상들이 그 물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험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일어나는 재반 현상들을 기록하고 또 그걸 꺼내가지고 육상에서 분석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특히 그 노하우가 좀 많이 쌓여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6년 동안에 만들었다고 하지만 6년도 상당히 짧은 기간에 그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입수 충격과 이것과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는데요. 예. 좀 잘 해결을 했습니까? 어뢰가 이제 항공기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 수면 해수면에 이제 입수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그 중에 다른 금속으로 된 그런 구성 부품들은 충격에 좀 다소 강한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앞전 세라믹으로 된 부분들은 충격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가 그걸 자체적으로 그 고충격의 그러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트랜듀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착수하기 이전에 이런 그 주요한 핵심 기술은 이 기술이 확보돼야만 체계 개발 사업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연구소 차원에서 이걸 국외에서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체계 개발 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완전히 습득해서 저희가 시험 평가도 끝나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중간에 그 입수 충격하는 이 문제가 걸리면 체계 사업 전체가 페일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연구소 차원에서 미리 기술을 이제 확보해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그 만들었으면은 이제 입수할 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그 좀 희한한 툴을 이 장비를 치굴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앞에 이제 좀 말씀하신 그냥 음향 탐지부 시커를 놓고 그 앞에서 물대포를 쏴서 물대포가 아주 그 빠른 속도로 쏠 수 있게끔 폭발력을 쏴서 부딪혔을 때 이 센서가 앞에 이제 음향 탐지부 센서가 손상을 안 받는지 이거를 측정해서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항공기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공기에서 떨어뜨릴 때와 같은 속도로 이제 물을 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해외 기술도 좀 일부는 좀 저희가 좀 적용을 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물대포를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게 이제 개발한 음탐부의 성능 검증 시험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이 성능 검증 시험이 잘 될 수 있도록 시험 장소 이런 것들이 별도 좀 필요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예, 음향 탐지부 성능 검증하는 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육상에서 그 하드웨어 인더 룹 시뮬레이션이라서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육상에서 시험하는 장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대단히 큰 그 워터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에서 잠수함 표적을 소형으로 축소해 가지고 그 표적에 대해서 오는 그 시그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시험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게 끝나면 실제 해상에서 탐부만 따로 가지고 나가서 실제 잠수함 표적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을 얼만큼 멀리까지 잡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시험 장비가 있고요. 그건 이제 포슘이라고 하는 그 특수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있고, 또 이제 잠수함을 동원해서 저희가 항상 시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의 표적기를 만들어서 잠수함에서 나오는 그 타겟 에코하고 거의 동일한 급의 그 시그널들을 타겟 신호를 만드는 이무의 이제 모의 표적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시험 설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어뢰 개발에 이어 또다시 시작된 성호 프로젝트. 한국형 경어뢰 청상어 개발사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